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실맘이 2월 28일 마지막 2시 10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 스와로스 시집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야쿠르트 스와로스 시집이네요. 1인칭 단수라고 해서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6년 후에 이렇게 신작을 내놓으셨군요. 이게 1인칭 단수가. 그러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두고 싶은데 나는 야구를 좋아한다. 그것도 직접 야구장을 찾아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합을 직관하는 것을 좋아한다. 야구 모자를 쓰고 내야석이면 파울플라이를, 외야석이면 홈런볼을 캐치할 글러브를 챙겨간다.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 건 썩 좋아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관전하면 항상 좋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요컨대 섹스에 비하면 그만두자. 아무튼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야구에는 진정으로 가슴 설레게 하는 부분이 빠져있다. 그런 느낌을 떠줄 수 없다. 조목조목 이유를 대며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말해 나는 야쿠르트 스와로스의 팬이다. 열광적, 헌신적인 팬까지는 못 되어도 그럭저럭 충실한 팬이라고 할 만한 하다. 적어도 이 팀을 응원해온 세월 하나만은 누구 못지않다. 팀명이 아직 쌍케이 아톰스이던 시절부터 부지런히 진구 구장을 드나들었다. 심지어 그럴 목적으로 구장 가까이 살았던 적도 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다. 진구 구장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도쿄에서 거처를 구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팀 유니폼과 모자도 몇 종씩 갖고 있다. 진구는 옛날부터 관중 동원력을 그다지 과시할 일 없는 평온하고 소박한 구장이다. 좀 더 솔직한 표현을 허락해준다면 언제 가도 거의 한산하다. 구장까지 가는데 표가 없어서 허탕치고 왔다. 이런 일은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러함은 이를테면 한밤중에 산책하다가 우연히 월식을 목격한다든가 동네 공원에서 부침성 좋은 수컷 삼색 고양이를 만난다든가 그 정도의 확률을 뜻한다. 솔직히 말해 그 띄엄띄엄한 인구 밀도도 적잖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딘가에 됐건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구장이 늘 한산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야쿠르트 스와로스 팬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쿠르트 스와로스 구단이 너무 안 됐지 않은가? 안쓰러운 야쿠르트 스와로스, 안쓰러운 진구 구장. 그도 그럴 것이 거의 항상 홈팀인 야쿠르트 스와로스 응원석보다 원정팀 응원석이 먼저 차버린다. 그런 야구장은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여기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쩌다 그런 팀이 팬이 되었을까? 대체 무슨 연유로 길고 구불구불한 길을 거쳐와 야쿠르트 스와로스와 진구 구장이 장기 지원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생기먹은 우주를 가로지른 끝에 이리도 더덥고 침침한 별, 밤하늘에서 위치를 찾아내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별을 나 자신이 수호성으로 삼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시작하면 은근히 길어진다. 하지만 기회가 생긴 김에 잠깐 이야기해보자. 어쩌면 나라는 인간이 간결한 전기 비슷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교토 출생이지만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한신간으로 이사해서 18살까지 살았다. 슈쿠가와와 아시아,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한신 전철을 타고 고시엔 구장으로 경기를 보러 갔다.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한신 타이거스 친구들이 모임에 가입했다. 안 그러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다. 이해지매요? 고시엔 구장은 누가 뭐라 하든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장이다. 입장권은 움켜쥐고 담쟁이 덩굴이 얽힌 입구를 지나 어둑한 콘크리트 계단을 쟁걸음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외야의 천연 잔디가 시야에 뛰어들면 그 선명한 초록바다를 느닷없이 마주하면 소년인 나의 가슴은 소리나게 떨렸다. 마치 한 무리 씩씩한 난쟁이들이 내 조그만 갈비뼈 안에서 번지점프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라운드에서 수비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아직 얼룩 한 점 없는 유니폼, 눈을 찌르는 순백색의 볼,
수비 연습용 배트가 한가운데로 볼을 쳐대는 행복한 소리. 맥주 판매원이 야무친 외침. 경기 직전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스코어보드. 그곳에는 이제부터 전개될 줄거리 예감이 가득하고 환상과 한숨과 노호가 소홀함 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다. 그렇게 내 안에서 야구를 보는 일과 구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일은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정확히 일체화되었다. 그래서 18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 한식관을 떠나 도쿄에 왔을 때 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진구구장에서 산케이 아톰스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 사는 곳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구장에서 그 홈팀을 응원한다. 내게 야구 관전이란 모름지기 그런 것이었다. 순수하게 거리를 따지면 진구구장보다 고라쿠엔 구장 쪽이 조금 가까웠던 것 같지만 아무리 그건 아니지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다. 때는 1968년. 포크 크루세이더스의 돌아온 주정뱅이가 히트하고 마틴 루서킹과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국제평화의 날에 학생들이 신주쿠역을 점검한 해다. 이렇게 써보고 보니 왠지 고대사 같지만 어쨌거나 그 해 나는 좋아. 이제부터 산케이 아톰스를 응원하는 거야. 결단한 것이다. 숙명인지 별자리인지 혈액형인지 예언인지 저주인지 뭐 그런 것에 이끌려서 혹시라도 지금 역사 연표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여 주시기 바란다. 1968년 무라카미 하루키가 산케이 아톰스의 팬이 되다라고. 무지 좋아했나 보네요. 세상의 모든 신에게서 맹세하고 단언한 건데 당시 아톰스는 약재 중에 약체였다. 스타 선수라고 한 명도 없고 구단 살림은 척 봐도 가난했고 자이언츠전을 제외하면 관중석이 늘 텅텅 비어서 고풍스러운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뻐꾸기가 우는 꼴이었다. 나는 그때 자주 그런 생각을 했다. 구단 마스코트를 우주 소년 아톰이 아니라 뻐꾸기를 할 일이지. 뻐꾸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뻐꾸기가 어떻게 생겼죠? 뻐꾸기. 당신은 가와카미 감독이 이끄는 무정불패 자이언츠 전성시대로 고라쿠엔 구장은 언제나 초만원이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고라쿠엔 구장 초대권을 주무기 삼아 열심히 신문을 팔아댔다. 사다하루와 나가시마 사게오는 말 그대로 온 국민이 영웅이었다. 길에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자랑스럽게 자이언츠 모자를 쓰고 다녔다. 산케이 아톰스 모자를 쓴 아이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혹은 그렇게 가련한 아이들은 남몰래 뒷길로 다니고 있었는지 모른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만 밑을 요리조리 헤쳐나가면서 이런 세상의 정의라는 건 다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나는 시간이 나면 이랬지만 당시 나의 거의 늘 시간이 있었다. 진구구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혼자서 묵묵히 산케이 아톰스를 응원했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훨씬 많았지만 3번에 2번은 졌지 싶다. 나도 그때는 젊었고 외야잔디에 들어 누워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관전하고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것만으로 그럭저럭 행복했다. 어쩌다 팀이 이기고 있을 때는 게임을 즐기고 지고 있을 때는 뭐 인생이든 지는 훈련도 중요하니까 라고 생각하려 했다. 아직 진구구장 외야에 자석이 생기기 전이라 앉을 곳은 철학 맞는 잔디 슬로프뿐이었다. 그곳엔 신문지 물론 산케이 스포츠를 깔고 내키는 대로 앉아 들어누웠다 했다. 비가 오면 당연히 땅이 질척질척해졌다. 첫 우승을 했던 1978년 나는 진구구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샌다가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경기를 보러 갔다. 그의 야쿠르트 스와로스는 이때는 이미 야쿠르트 스와로스의 팀명이 바뀌었다. 구단 창설 29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달성하고 여세를 몰아 일본 시리즈마저 제패해버렸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한 해였다. 그리고 그해 나 역시 29살에 처음으로 소설이라고 할 만한 것을 완성했다. 바람이 노래를 들어라 라는 작품으로 이것이 군조 신인문학상을 타면서 그때부터 일단은 소설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물론 그저 우연히 일치겠지만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인연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참 나중의 일이다. 그에 이르기까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10년 동안 나는 실로 방대한 기분상으로는 거의 천문학적 횟수의 진행 경기를 지켜봐왔다. 다시 말해 오늘도 또 졌네 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여겨지도록 내 몸을 서서히 길들여갔다는 소리다. 잠시불과 오랫동안 주의 깊게 수압에 몸을 길들이듯이 그렇다. 인생은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떻게 상대를 이기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잘 지는가 하는 데서 나온다. 지는 것도 참 중요하나 봐요.
어떻게? 그 앞에 어떻게 잘 지는가? 우리한테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걸 너희는 절대 모를걸? 나는 꽉꽉 들어찬 요미우리 자이언츠 응원석을 향해 그렇게 외치곤 했다. 물론 소리는 내지 않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듯 어둑했던 그 세월. 나는 홀로 진구구장 외야석에 앉아 경기를 관전하면서 심심풀이로 시 비슷한 것을 노트에 끼적였다. 소재는 야구다. 야구는 축구와 달리 플레이와 플레이 사이에 수시로 틈이 생기고 잠깐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고 볼펜으로 종이에 뭘 쓰는 사이 골이 들어가 버리거나 하는 일도 없다. 상당히 느긋한 스포츠인 셈이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던 때는 대개 유난히 투수 교체가 많은 쥐락이 지는 경기일 때였다. 아, 그런 경기가 얼마나 빈번했던가. 참고로 시집 맨 앞에 수록된 시는 이렇다. 짧은 버전과 긴 버전이 있는데 이건 긴 쪽 나중엔 조금 손모았다. 우익수. 그 5월의 오후 너는 진구구장의 우익수비를 맡고 있다. 산케이 아톰스 우익수. 그것이 너의 직업이다. 나는 우익 외야석 뒤쪽에서 조금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고 있다. 미지근해진 맥주를 마시고 있다. 그러듯이 상대팀 타자가 우익수 플라이를 날린다. 단순한 팝플라이. 높이 올라가고 속도도 없다. 바람도 잠잠하다. 해도 눈부시지 않다. 별거 아니다. 너는 양손을 가볍게 올리고 3m쯤 전진한다. 오케이.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볼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볼은 정확히 자로잰 듯 너희 딱 3m 뒤에 떨어진다. 우주의 한 구석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때린 것처럼. 콩 하고 메마른 소리를 내면서 나는 생각한다. 어째서 이런 팀이 나를 응원하게 됐을까? 그것이야말로 뭐랄까 우주 규모의 수수께끼다. 이걸 과연 시라고 해도 되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다. 시라고 하면 진짜 시인들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 나를 붙잡아서 어디 전봇대에 매달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정말로 그런다면 몹시 난처한 일이다. 하지만 이걸 달리 뭐라고 부른단 말인가? 적절한 명칭이 있거든 가르쳐 주시길? 그래서 나는 일단 이것을 서로 시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한데 모아 야쿠르트 스왈로스 시집을 출간하기로 했다. 만약 시인들이 화내고 싶다면 마음껏 화내게 내버려 두고 그것이 1982년의 일이다. 장편소설 양을 쫓는 모험을 탈구하기 얼마 전 일단 엉성하게나마 소설가로 데뷔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이다. 물론 대형 출판사는 현명하게도 이런 책이 출판에 눈꼽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거의 자비 출판에 가까운 형태로 내기로 했다. 다행히 인쇄소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간사한 제본, 1년 본으로 기입한 500부의 일일이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서명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하루키. 하지만 예상대로 거의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다. 그런 것을 돈 내고 산다면 어지간히 별난 인간이다. 실제로 팔린 것은 300부쯤 될까? 나머지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기념품 삼아 나눠주었다. 그것이 지금은 희귀한 컬렉터스 아이템이 되어 놀랄 만큼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세상에 알 수 없다. 내 수 중에는 두 부밖에 남아있지 않다. 더 많이 남겨뒀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마치고 사촌 형제 3명과 맥주를 엄청 퍼마셨다. 친사촌 둘, 나와 나이가 거의 비슷하다. 외사촌, 나보다 15살쯤 적지 싶다. 나 이렇게 4시 한밤중까지 맥주를 마셨다. 맥주 말고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안주도 전혀 없었다. 오로지 맥주만 정장 쉴 새 없이 들이켰다. 그렇게 많은 맥주를 마셔보기는 처음이었다. 기린병 병맥주 큰 병으로 전부 20병 병쯤 비웠다. 용케 방광에 탈이 안 났구나 싶다. 게다가 맥주를 마시다 말고 나는 또 장례식장 근처에서 발견한 재즈. 재즈. 재즈 바로 발길을 옮겨 프로치스 온도록수를 더불어 몇 잔씩 마셨다. 어째서 그날 밤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특별히 슬프지도 허망하지도 않았고 딱히 생각이 깊어지지도 않았는데 어쨌거나 그날은 아무리 마셔도 정신이 말짱했고 숙취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 여느 때보다 머리가 맑았다. 나의 아버지는 불굴이 한신 타이거스 팬이었다. 어렸을 때 한신 타이거스가 지면 아버지는 늘 심기가 급격히 불편해졌다. 인상까지 바뀌었다. 술이 들어가면 그런 경향이 한결 심해졌다. 그래서 한신 타이거스가 진날은 가능한 아버지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했다. 내가 남들처럼 열성적인 한신 타이거스가 팬이 되지 않은 혹은 되지 못한 데는 그 탓도 있을지 모른다. 지극히 조심스럽게 표현해서 나와 아버지 관계는 그다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만 몸 곳곳으로 전하는 암과 심각한 당뇨병으로 90년에 걸친 인생이 막을 내리기 직전까지
아버지는 나와 20년 넘게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을 우호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어느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소소한 화해 같은 것을 했지만 그건 역시 화해를 하긴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 물론 물론 멋진 기억도 있다. 내가 9살이던 해 가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일본에 와서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했다. 위대한 스탠 뮤지얼이 전성기다. 그에 맞서는 일본팀의 에이스는 이나오와 스기우라다. 이 얼마나 근사한 대결인가. 나와 아버지는 고시엔 구장으로 그 경기를 보러 갔다. 우리 자리는 일루 쪽 내야석 앞쪽이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카디널스 선수들이 구장을 한 바퀴 돌면서 테니스공 사인볼을 관중석으로 던졌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며 볼을 잡으려 했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차피 나처럼 작은 어린애가 사인볼을 잡아낼 리 없다. 그러나 다음 순간 문득 내려다보니 무릎 위에 볼이 놓여 있지 않은가. 우연히 내 무릎 위로 와서 떨어진 것이다. 마치 하늘이 계시라도 되듯이 툭 하고. 야, 잘 됐다.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반쯤 어이없는 듯 반쯤 감탄한 듯. 그러고 보니 내가 30살에 소설가로 데뷔했을 때도 아버지는 거의 똑같은 말을 했다. 반쯤 어이없는 듯 반쯤 감탄한 듯. 그것은 나의 소년 시절 일어났던 어쩌면 가장 눈부신 사건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가장 축복받은 사건이라 해도 좋을지 모른다. 내가 야구장이라는 장소를 사랑하게 된 데는 그 이유도 있을까? 물론 나는 무릎 위에 떨어진 그 흰색 볼을 소중히 챙겨서 집으로 가져왔다. 그렇지만 기억나는 것은 거기까지다. 그 볼은 어떻게 됐을까? 대체 어디에 틀어박혀 버렸을까? 나는 야쿠르트 스와로스 지집에는 이런 시도에 실려 있다. 아마 미아라 감독 시절이었지 싶다. 왠지 몰라도 이 시기 스와로스가 가장 생생하게 정겹게 떠오른다. 구장에 가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 그림자, 초여름 오후 낮 경기였다. 8회 초 1대9. 인지먼지로 스와로스가 지고 있었다. 이름도 못 들어본 6명째 인지먼지. 투수가 투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또렷한 새 그림자 하나가 진구 구장 일루부터 중견수 수비 위치 근처까지 초록잔디 위를 재빨리 지나갔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봤지만 새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너무 눈부시다. 내가 본 것은 잔디 위에 떨어진 그런 그린 듯이 새까만 그림자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 모양이었다. 이것은 길조일까 아니면 흉조일까?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는다. 어이 간도 여기에 무슨 길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머니의 기억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혼자 지내게 두기 불안해졌을 무렵 나는 집 정리를 도우러 간 사이로 내려갔다. 그리고 벽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잡동사니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물건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정체불명의 5만 가지 물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대량으로 쌓여 있었다. 이를테면 큼직한 과자 상자 하나는 카드로 꽉 채워져 있었다. 대부분 전화카드, 가끔 한신, 한큐, 전철, 선불카드로 섞여 있었다. 어느 카드에는 한신 타이거즈 선수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가네모토 아마오카, 야노, 야카오시 후지카와 전화카드, 이런 요즘 세상의 전화카드 같은 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 전부 100장은 넘었지 싶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야구 따위엔 눈꽃만큼도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이 카드들을 어머니가 직접 사모한 것은 명백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무슨 계기가 있어 한신 타이거즈 열렬팬이 되셨던 걸까? 하지만 어쨌거나 어머니는 자신이 한신 타이거즈 선수의 전화카드를 사모은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상한 말을 다 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뭐하러 샀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그렇게 말하는데도 별 수 없다.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 연유로 나는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도 여기저기 고생스럽게 공중전화를 찾아내어 한신 타이거스 전화카드를 열심히 써대고 있다. 덕분에 타이거스 선수들 이름에 꽤 정통해졌다. 대부분은 이미 은퇴했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한 이들이지만 한신 타이거스에 대한 한때 마이크 라인바크라는 호감가는 취직한 인상이 외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가 이른바 조연으로 등장하는 시를 한 편 썼다. 라인바크는 나 동갑으로 1989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989년이면 내가 로마에서 지내며 장편 소설을 쓸 때다. 그래서 라인바크가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실도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탈리아 신문에는 저는 한신 타이거즈 외야수의 죽음이 보도되지 않는다. 내가 쓴 시는 이런 시다. 외야수의 엉덩이. 나는 외야수의 엉덩이를 바라보는 걸 좋아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루하게 지는 경기를.
외야석이 혼자 보고 있을 때 외야석이 엉덩이를 찬찬히 뜯어보고 보는 거 말고 무슨 재미가 있으랴. 있다면 가르쳐 줄길. 그런 연유로. 외야수의 등부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나는 밤을 새워서 말할 수도 있다. 스왈롯이 중견수, 총 스콧이 엉덩이는 모든 기준을 너무 아름답다. 하염없이 다리가 길어서 엉덩이가 호공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슴 설레는 대담한 은유처럼. 그에 비하면 자익수, 와카마스의 다리는 생각보다 짧아서 둘이 나란히 서면 스콧이 엉덩이가 거의 와카마스의 턱 부근에 있다. 한신 라인바크의 엉덩이는 균형이 잡혀서 자연히 호감이 간다. 바라고 보고만 있어도 그토록 설득당할 것 같다. 히로시마 카프세인의 엉덩이 모양은 어디지 모르게 신중하고 지적이었다. 성찰적이었다고 해야 할까? 사람들은 그를 세인블럼이라고 풀네임으로 불렀어야 한다. 예컨대 그 엉덩이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그건 그렇고 아름답지 못한 엉덩이를 가진 외아수의 이름은 여기까지 태어날 뻔했지만 역시 말하지 않기로 하자. 참 별걸 다 그들에게도 어머니나 형제나 아내나 어쩌면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정말 이분은 좀 재미있는 분 같아요. 이 야구를 엉덩이를 그러고 보니 야구 그런 재미도 있겠네요. 엉덩이가 어떻게 모습이 야구 칠 때 엉덩이가 어떻게 솟는지가 한번 야구 칠 때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와서 더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바이.